비소 먹여서 토하고 설사하다가 잘 안 되면 금속, 그러니까 칼로 피내서 사혈을 하다가 안 돼? 그러면 불로 지져봐. 그걸 이제 환자 항문 가까이에 대보고 닭의 고환을 갈아가지고 뭐 그걸 그러면 주사를 하고 막 셀프 그러면 이제 고자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 채널의 이낙준, 그리고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의사 이낙준입니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로 하나만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중금속들을 약으로 썼는데, 일단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는 발열 자체를 병으로 인식한 게 제일 커요. 지금 사실 열이 나면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열이 나네? 열을 내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열이 나는 거는 지금 내 몸이 면역체계가 잘 활동을 해서 밖에서 들어온 적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열이 올라가야 균들이 더 잘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낮추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마땅한 약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걸리니까 열이 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열을 내리는 해열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독을 먹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게 되면은 사실 몸이 식는 건데, 이게 열이 내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건 대항해 시대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유럽 사람이라 그래도 보통 지중해에서 무역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중해는 바다 중에서도 되게 특이하게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의 바다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멀리 항해를 해도 일주일, 2주일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을 하고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막 2달, 3달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선원들이 먹었던 게 말린 고기, 그다음에 감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비타민 C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혈병이 생깁니다. 근데 괴혈병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영양소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죽을 병에 도는 것 같다, 전염병이 도는 것 같다 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막 잇몸에서 피나고 변 보면 그게 다 혈변이고 막 설사처럼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뭔가 병이 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는 자기 선원들을 섬에다가 이렇게 버려두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돌아갔더니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선원들이 다시 살아난 걸 보고 이 섬에 뭐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식의 오해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뭔가 육지에서 신맛을 먹으면 빨리 낫는 것 같더라.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레몬인데, 당시 레몬이 되게 비쌌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레몬은 비싸니까 싼 걸 먹여보자 라고 해서 이제 황산 같은 거를 좀 희석해서 먹여보기도 하고, 당연히 별로 소용없죠. 신맛 난다고 다 비타민C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를 시도했던 역사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는 그거를 빨리 도입해서 라임 주스를 먹여서 이제 영국 해군들은 괴혈병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대영 제국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뭐 일부지만 있긴 있어요. 이제 비소라는 게 있죠. 비소가루. 이게 별명이 상속가루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증거가 없어요. 비소를 먹고 죽으면. 왜냐면 뭐 그때 부검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피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시약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시에 이제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우리 아버지 보내고 내가 물려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섞어서 먹여서 별명이 상속가루라고 붙은, 사실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약이라는 거는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비소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를. 근데 이게 왜 약으로도 쓰였냐? 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는 되게 약간 이상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소는 독이지만 의사가 이거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비소를 먹으면 이게 독이니까 조금 먹으면은 이제 우리 몸이 얘를 이겨내려고 막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피가 섞인 구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병은 밖에서 나쁜 게 들어가서 생기는 거니까 이 나쁜 걸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비소만 먹으면 신통방통하게 막 토도 하고 앞뒤로 막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소가 좋은 약이구나 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신기한 게, 동서양이 물론 유라시아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대륙이긴 하지만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약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데, 비소도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사실 먹이진 않고 발랐어요. 피부병이나 이런 데 비소를 바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실제로 효과가 있긴 있어요. 이게 정말로 강한 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옴 같은 거다? 옴은 기생충이 옮기는 거거든요. 걔네가 죽죠. 옴이 죽겠죠. 그러니까 내 피부도 상하지만 이것도 죽는 거니까 일부 뭐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소를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나비라는 게
납을 보면은 이제 녹는 점이 좀 낮죠. 그래서 철보다 납을 훨씬 사용하기가 쉽기도 하고요. 이걸 그냥 그렇게만 썼으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납도 이제 중금속이니까 먹으면 이제 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하니까 약으로 쓰인 게 있고요. 이게 되게 묽잖아요, 납이. 근데 바르면은 거기 이렇게 쓱 남습니다. 쓱 붙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거 화장품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연납, 그러니까 하얗게 할 수도 있고 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집트 벽화들 보면은 이렇게 눈 옆에 이렇게 해서 검게 그리는 거, 이게 이제 다 납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납을 이렇게 화장품으로 해서 그렸다라는 게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실제로 그 납 화장품이 그냥 같이 부상품으로 매장이 돼 있는 경우도 확인이 돼서, 이거는 뭐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다, 이런 사실입니다. 아마 뭐 이것 때문에 수명이 좀 줄어든 사람들도 꽤 있긴 했겠죠. 그냥 납의 제국이라고 로마도 납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납은 이제 부식이 안 되니까 수로도 쓰고 하다가, 그게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사실 19세기 넘어서 20세기에도 이어집니다. 왜냐면 납이 위험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 휘발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휘발유라고 안 하거든요. 자동차에 넣는 거. 이거 무연 휘발유라고 부릅니다. 연이 없다, 이거 납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언젠가는 유연 휘발유를 썼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휘발유를 넣었어요. 근데 휘발유라는 게 휘발이 잘 된다는 뜻이고 폭발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휘발유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이 가려면 피스톤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가 터질 때 같이 연료가 터져서 폭발이 나야 이게 탁 밀릴 텐데, 이게 너무 휘발유처럼 아무 처리가 안 된 기름은 아무 데서나 동시에 막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터지면 힘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떨걱떨걱 거리겠죠. 이걸 노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오래되고 관리 안 한 자동차 막 이렇게 시동 걸고 달다 보면 딱딱딱딱 소리 날 텐데, 그게 노킹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23년에 토마스 미즐리라는 분이 테트라 에틸랍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휘발유에 넣었더니 노킹 현상이 방지가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이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데, 사실 생산이 시작되자마자 이걸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납중독으로 사망을 하거나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본인도 사실 납중독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현상이 내가 만든 것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팔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기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려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은 연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공장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이전 시대랑 지금이랑 실제로 대기 중에 납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창 많이 쓰이던 시기,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전 세대보다 IQ가 좀 더 낮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하고, ADHD 발병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하고, 이건 일부의 주장이지만 7, 80년대에 미국 범죄율이 확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이거 대기 중에 납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납 범죄 이론까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 이 유연 휘발유가 쓰였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납으로 인한 위해가 너무 심각하고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알게 돼서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제 무연 휘발유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가까운 시대에도 납에 대한 무지와 또 무시, 경제적인 이득으로 인한 무시 때문에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습니다. 예, 수은이 그렇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태양이 붉잖아요. 이 붉은 것이 이제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붉은색을 이건 상서로운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해요. 사실 베이징에 가면은 청나라 때 이제 수도였던 자금성이 있는데, 자금성을 풀어보면은 붉은색이 아닌 것은 들어올 수 없는 성이라는 뜻일 정도로 붉은색이 굉장히 상서로운 거고 황제의 색깔이고, 지금도 축의금 낼 때 거기는 흰 봉투가 아니라 붉은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그렇게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수은을 가열을 해서 황화 수은이 되면은 이게 색깔이 빨개집니다. 근데 이제
버밀리온이라고 해서 외국말로는 이게 그냥 빨간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이거 좀 있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붉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내가 이 붉은색에 있는 기운을 흡수해서 뭔가 오래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예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제 무협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단약이라고 해서 약이 나오는데 붉은 약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냥 수은으로 만든 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가에 나오는 것들, 신성이 되려면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라는 믿음도 있었고, 많은 황제가 진시황을 포함해서 이제 오래 살고 싶었던 황제들이 이 수은으로 만든 약을 먹고 오히려 단명을 하는, 추정을 하는 거긴 한데 실제로 이제 묘에서 이제 발견이 된 황제들의 머리카락을 해보면 뭐 수은 중독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그냥 그 황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단약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명을 하거나, 또 중국 황제들을 보면은 훌륭한 황제도 있는데 정말 이상한 황제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수은 때문에 좀 이렇게 성격이 변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실은 이 사람이 이제 과학만 한 건 아니고 연금술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수은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집에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그걸 하는 동안에 성격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이랑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면 사과하는 편지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괜히 화낸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너무 뭐라고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고, 실제로 뉴턴의 머리카락을 보면 굉장히 수은 함량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 중국 황제 중에서도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마도 수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약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아편이 있죠. 사실 아편에서 유래한 모르핀은 지금도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만큼 강력한 진통제가 없어요. 아직도. 지금 사람들이 막 현대의학 엄청 발전하고 화학도 엄청 발전했는데 아직도 이 몰핀을 넘어서는 진통제는 없어요. 이름은 다르게 되겠지만 다 여기서 유래한 것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당연히 마땅한 진통제가 없는 가운데 아편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은 엄청난 진통제로 인식이 됐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편에서 통증을 진통하는 성분인 몰핀을 따로 추출하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쓰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겠지만 어찌됐건 정제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면은 진통도 되는데 기분도 좋아지네? 이렇게 좋은 약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무작정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지금 우리는 뭐 흑백요리사도 보고 보다도 보고 여기 보면 과학을 보다 역사를 보다 볼 거 많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C방을 이렇게 째면은 하얀 물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굳히면은 아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도대체 해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상처 입은 요 C방에서 흘러나온 게 하얗게 굳은 걸 누가 먹어봤겠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 뭐 기분이 좋아져. 그럼 이제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런 식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기쁨의 약처럼 쓰였던 그런 거죠, 사실. 일단 인류사에서 한 번 인류가 이 아편을 맛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인류사에서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자신은 잊지 못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히포크라테스가 아편을 굉장히 두둔하거든요.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쓰면 그때도 당연히 중독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인 거다. 그리고 아편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이 아편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는 거다. 내성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중독 과정을 거꾸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아편을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유럽에는 아편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중세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쾌락을 다 금지하기 때문에 기록에서는 사라지지만 아편이 유럽에서 잘 자라거든요. 거기서 그냥 몰래 지금도 뭐 우리나라 어디 시골 가다 보면 저거 양귀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행정기관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으니까 민간에서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종교의 힘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아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화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 아편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진통 효과를 하는 것만 한번 따로
하나로 추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게 이제 19세기 초 혹은 18세기 말에 모르핀이 딱 정제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또 뭐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몰핀을 또 남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아편이 나빴던 거를 몰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영국이 청나라랑 이제 면화품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영국은 면제품을 팔고 싶고 거기서 획득한 은으로 청나라에서 이제 뭐 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오고 싶어서 거래를 트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제 영국은 심지어 지금 산업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기계를 돌려서 만드는데 청나라는 그때 산업화가 아니고 그냥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여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더 싼 거예요, 면제품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살래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데 보통 그렇게 적자가 발생하면 딴 데서 벌충하거나 얘네랑 더 이상 거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영국의 대외 정책은 모든 국가에서 우리는 이득을 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원칙이었기 때문에 아편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아편이 나쁜 걸 몰랐냐? 그게 아니에요. 아편에 중독이 되면 해악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보려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겨서 아편을 팔게 됐죠. 이게 또 너무 아편 중독자가 많이 생기니까 청나라가 또 안에서 아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걸 안 사고 청나라 걸 사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해. 그래서 그거를 야 너네 거 하지 말고 우리 거 사! 라고 해서 터트린 게 2차 아편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편이 너무 퍼지니까 영국에서도 이거 얘네가 너무 아편하면은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 얘네가 이렇게 생산을 안 하면 사갈 것도 없다. 이득을 못 본다 라고 해서 정말 놀랍게도 영국이 청나라에서 아편 근절 캠페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 영국인데 어찌됐건 아편의 해악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뭐 그때 당시엔 그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나 뭐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규제를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이게 실수한 것만 말을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괜히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뭐 편두통이나 이런 그러니까 치료를 못했을 뿐이지 진단은 잘합니다. 편두통? 편두통은 뭐 눈앞이 반짝반짝하고 두통이 한쪽이 있으면서 뭐 오래가는 걸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자. 뭐 통풍은 이런 식으로 심해지고 술 먹으면 심해지고 이러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뭐 수많은 기록을 남기긴 했습니다. 근데 치료를 좀 이상하게 한 거죠. 비소 먹여서 토하고 설사하다가 잘 안 되면 금속 그러니까 칼로 피내서 사혈을 하다가 안 돼? 그러면 불로 지져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치료 원칙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지 뭐 기록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 그럴싸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것도 많지만 라듐을 마리 퀴리가 발견을 했죠. 마리 퀴리가 발견을 하고 이제 그 남편인 피에르 퀴리가 이 라듐 가까이 가면은 손에 엄청난 화상을 입는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 DNA 체계를 파괴시켜가지고 재생이 못하게 되는 건데 너무 급작스럽게 되면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화상처럼 불이 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 와씨 이거 다시는 만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둘은 이제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까 이거 그럼 피부에 생긴 암에 갖다 대면은 암이 죽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본 거죠. 그랬더니 피부암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인류는 암이라는 걸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부암이 치료가 되니까 나 대장암도 한번 치료해 볼래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작대기에다가 라듐을 꽂아가지고 그걸 이제 환자 항문 가까이에 대보고 아니면 안에다가 뿌려보고 이러니까 안에는 암이 죽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환자도 죽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딱 그 상태만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더라도 이게 라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암에 치료가 되게 되고 그럼 이제 암 치료 안 하는 사람들도 저거 저 정도면은 류마티스도 치료하고 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뇨도 치료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막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보면은 묘한 빛을 내면서 이렇게 있어요. 라듐이 보면 되게 성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뭔가 닿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병이 없는 사람들도 더 건강하고 싶어서 라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섭취만 했으면은 다행인데 이제 이 당시에는 호르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어디서 분비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증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닭의 고환을 갈아가지고 뭐 그걸 주사를 하고 막 실제로 거기에 남성 호르몬이 있고 이 포유류나 조류의 일부는 호르몬을 공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 호르몬을 강화시키면 정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걸 고환에다가 라듐을 갖다 대기도 하고 이제 셀프 그러면 이제 고자가 되는 거죠. 사실 라듐 같은 방사능은 빨리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더 빨리 공격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성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싹 죽어가지고 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슬픈 얘기인데 그게 참 얘기하다 보면은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에번 바이어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원래 사업도 하고 한때 골프 선수로 활동도 하고 되게 건장했던 사람인데 다친 거예요. 다치고 나서 이제 허리 쪽을 다치고 나니까 뭔가 활동을 전보다 못하겠고 너무 활력이 떨어지고 근데 나이도 드니까 옛날보다 더 힘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요새 라듐이라는 이 엄청난 좋은 물질이 있는데 이걸 섞은 물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치료가 유럽이랑 미국에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피해가 없었던 거는 이게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라듐 함량을 정말 조금 넣어놓고서는 많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라듐이 없는데 라듐 물이다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의사가 정직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도 돈이 많아요. 정말로 매일매일 라듐을 마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능이 계속 축적이 되고 일단은 방사능이 넘어가는 부위에 DNA가 다 파괴가 되니까 여기가 다 녹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다 녹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이 암을 일으키니까 사실 뭐 여러 개의 암이 동시에 발병해가지고 4년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시신에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이 되니까 그거를 온전히 묻지를 못하고 납땜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콘크리트까지 처리를 해서 그렇게 묻어놨습니다. 진짜로 이 인간 방사능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무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정말로 비참하게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프면 뭐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고 항생제도 먹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시절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진통소염제도 없었고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20세기 말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치료라도 받았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걸 보면은 좀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프신 분이 있거나 내 주변에 아픈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상 지금이 제일 나은 점이고 지금이 제일 약이 발달한 시점이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발달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10년 뒤엔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것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